안녕하세요. 오늘은 자폐 치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검사와 치료 시기를 미루지 마시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그게 어떤 분들에게는 우리 애는 빨리 발견하고 빨리 치료해서 그래서 좋아졌으니까 이제 꼰대질 하는 걸로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우리 아이의 조기 치료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못 생각했던 그 시절들에 대한 뉘우침과 정말 가슴 치는 회한으로 그 기억을 소환하고 정리해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부디 더 빠르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들을 남깁니다. 제가 비교적 조기 발견을 하게 된 과정을 담은 영상 하나와 치료를 받기 시작한 1년째와 2년째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저는 조기에 발견했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2년간의 치료를 했는데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36개월에서 48개월 사이에도 아이가 치료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얼핏 말이 늘고 조금 능숙해져 보이니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이를 괴롭히는 문제들은 거의 하나도 해결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은 자폐가 치료된다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말이 늘고 소근육이 좋아지고 수 계산을 할 수 있고 여러 스킬들이 늘면 그게 치료일까요? 혹시 자폐는 치료할 질병이 아니고 정체성 같은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네, 어떤 이들은 자폐는 치료할 질병이 아니라고 합니다. 정체성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성애자고 무교이며 채식주의자이고 자폐 스펙트럼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정체성 말이지요. 저는 일부 동의하고 일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선택적이면서 한 군데 깊이 빠지고 사회적 신호를 센스 있게 감지 못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건 좀 힘들고 감각은 조금 더 예민하지만 운동신경은 좀 더 둔하고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서 혼잣말을 많이 하고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자폐의 아름다운 측면입니다. 이런 정도는 질병이 아니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신경 다양성 측면에서 봐서 하나의 정체성이라고 해도 누구도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폐는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대부분 훨씬 더 지독합니다. 자폐가 있는 아이들은 전쟁 속에 고통 속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잠을 못 자고 변을 못 보고 몸을 가만히 둘 수가 없고 소리는 너무 크게 들리거나 왜곡되게 들리고 몸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엄청난 감각과 감정에 압도되면서도 표현할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자폐라는 올가미에 단단히 걸려서 옴싹달싹 못하는 것 같다고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그 올가미에 어떤 아이들은 손이 묶이고 어떤 아이들은 혀가 묶이고 어떤 아이들은 표정이 묶이고 어떤 아이들은 생각이 묶이고 어떤 아이들은 감정이 묶입니다.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자폐가 치료된다는 건 아이가 잠을 잘 자고 변을 잘 보는 능력,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 활동할 때 힘차게 움직이고 쉴 땐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능력, 사람들, 상황,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에 관심을 갖고 궁금해할 수 있는 능력, 가까운 사람들과는 진득하게 붙어서 눈빛만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커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두 발을 이 세계에 우리가 있는 이 땅에 안정적으로 딱 붙이고 나와 끈적끈적하게 붙어서 나와 같은 곳을 보면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 그게 자폐가 치료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기 발견하고 2년간 전 자원을 쏟아부어 치료를 했지만 의사는 치료 효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이가 잠을 못 자서 온 가족이 고통스러워하는 밤이 계속됐고 세상에서 처음 보는 형태와 크기의 변을 눈물과 함께 쏟아냈고 근력이 없고 몸을 야무지게 움직이지 못하고 힘을 모아야 할 때 모으지 못했습니다. 반면 휴식하고 기다려야 할 시간에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몸을 움직였습니다. 내 옆에 진득하게 붙어있다는 느낌이 적고 눈빛으로 교감하는 느낌도 잘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던지는 인풋들은 대부분 아이를 투과해 어디론가 흩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던지는 인풋을 아이가 받아서 그걸 다시 저에게 던지고 그렇게 주고받는 것이 아니고 튕겨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마치 거기에 없는 것처럼 그냥 아이를 투과해버리는 것 같을 때가 많았습니다. 10개를 던지면 한두 개 겨우 받는 느낌이랄까요? 기능적으로 능숙해진 건 사실이지만 근원적인 건 치료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때의 치료는 실패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그 길을 다시 걷지는 않을 거거든요. 사실 이 치료 이야기를 한다는 게 이게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이긴 했는데 한편으로는 정말 엄두가 안 났어요. 너무 광범위하기도 하고 논란도 많고 또 그 안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서로의 이익이 어떻게 상충되고 또 어떤 비난과 암투들이 있는지 알고 있고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제 의견을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누군가에겐 공격이 될 수 있고 저 또한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소신 있게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무슨 이익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 부디 진정성이 통하고 누군가는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시작 전에 미리 말씀드려야 할 부분은 이게 진짜 제가 공격받을 얘기인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의 이야기를 위해서 이 전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소아정신과 의사들이 자폐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사의 전문가인 거 맞고요. 양약의 전문가인 거 맞아요. 그들이 공부한 범위 내에서 최고의 전문가겠죠. 근데 저 포함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자폐가 소아정신과만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폐를 소아정신과의 관점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자폐를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좁은 시각으로 너무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는 건 아닐까 싶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깊고 넓게 원인을 고찰하고 새로운 흐름들을 오픈마인드로 읽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내리는 처방도 저는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아정신과 의사들이 지금까지 자폐를 치료했나요? 치료 못했죠. 선천적 신경난치 질환 정도로 지금도 생각하죠. 그러면 자폐 완치의 사례가 없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자폐 완치의 사례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을 소아정신과 의사가 치료했을까요? 아니거든요. 소아정신과 의사들이 자폐를 진단하고 ABA 주 20시간, 감통 5시간, 언어 3시간 이런 식으로 처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런 식으로 하면 치료비가 정말 최소 월 500만 원은 들어갑니다. 1000만 원도 들어갈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몇이나 그 비용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치료를 받으면 정말 치료가 될까요? 어떤 부모도 쉽게 감당할 수 없는 걸 쉽게 처방하면서 죄책감과 자괴감을 안겨주는 건 아닌지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비슷한 처방을 들어봤고요. 온 재산을 털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안 받아본 치료가 없고 유명한 치료사들은 수소문해서 다 찾아다녔어요. 40분에 15만 원 하는 치료도 일주일에 2-3번씩 받았었고 왕복 3시간 걸리는 센터도 다녔습니다. 치료비를 한 달에 500만 원씩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효과가 없었냐? 아닙니다. 효과 있었어요. 그런데 그 효과가 월 500만 원어치였냐?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소아정신과 의사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조기 발견, 조기 치료 다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효과는 있었지만 치료는 안 됐습니다. 엘사는 증상이 비교적 중하지 않았는데도 안 됐습니다. 실패였습니다. 그냥 이건 제 사고방식에서 제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본 건데 이 치료비라는 게 치료 성능으로 측정된 금액이 아니잖아요. 인건비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한 타임 일했을 때 받아야 하는 인건비죠. 내가 우리 아이와 보낼 시간을 쪼개서 미친 듯이 벌어가지고 그 인건비들을 다 감당할 만큼 가성비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 인건비를 내려고 많은 것들을 포기합니다. 딴 데 쓸 거 당겨 쓰고 빚내서 쓰고 노후자금 당겨 쓰는 거죠. 그렇게 많은 것들을 포기할 만큼의 가성비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아이 치료하는데 가성비가 제일 중요하다. 가성비가 떨어지는 건 하지 말자.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고 더 효과적인 방법이 없는지 살펴보자는 겁니다. 물론 여유가 있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면 뭐 해서 나쁠 건 없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좀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제가 몇 년간의 치료를 받으면서 느낀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이걸로는 치료가 될 수 없겠구나 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문매 맞을 말씀을 드리자면, 자폐를 의심하면 일단 여기저기서 ABA부터 받아라. 그게 유일한 길이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고, 인터넷에도 ABA만이 유일하게 자폐를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정보들이 정말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진짜 열심히 했었는데 몇 달 해보고 제 결론은 이걸로는 자폐를 치료할 수가 없다. 이렇게 자폐를 치료하진 않겠다 였습니다. 이 치료는 자폐의 속살을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원래 행동수정 방식을 별로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ABA는 그냥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우리 애를 그렇게 다루는 게 저는 싫었습니다. 당신 지금 우리 애 데리고 똥개 훈련 시킵니까? 제가 꼬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그냥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ABA 장점이 물론 있죠. 근데 그게 유일한 길이다? 꼭 필요한 치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가르치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메소드 정도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몇 년의 치료 끝에 느낀 건 내가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건방지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ABA도 플로어 타임도 놀이치료도 언어치료도 감통치료도 부모가 좀 공부하면 감은 잡을 수 있어요. 물론 그들만큼 전문적이진 않겠죠. 하지만 그 방법들을 이용할 수 있을 만큼은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시면 치료사들이 한 명 하고 바로 그 다음 아이, 또 바로 그 다음 아이 이렇게 몇 명을 줄줄이 하고 그 다음날 또 다른 아이들을 만나죠. 그러니 우리 아이만을 위해서 수업을 준비하기는 어렵고 아무래도 제너럴하고 본인이 익숙한 패턴으로 수업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는 클라이언트가 우리 아이 하나잖아요. 그들보다 훨씬 열정이 있고 아이에 대한 정보가 많잖아요. 아이의 관심사, 아이의 일상, 아이의 수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생각해보면 지금의 치료는 치료실이 돌아가기에 효율적으로 그렇게 시스템이 짜져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아이의 컨디션이나 바이오 리듬과는 상관없이 보통은 한 타임에 40분씩 모든 아이들이 동일하게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수업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아이에게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까요? 우리 아이들은 아이에 따라서 하루에 5분씩 5번 반복하는 수업, 아니면 뭐 하루에 20분씩 매일 하는 어떤 수업, 이런 것들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아이에 따라서 수업에 따라서 다 다르게 적용하는 게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 효율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게다가 우리 아이들은 일반 아이들처럼 항상성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힘들 땐 정말 너무 힘들어하고 또 괜찮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힘들 땐 좀 쉬어가고 괜찮을 땐 조금 더 하고 세심하게 이렇게 관찰하면서 적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지 않을까요? 센터에서는 그렇게 못하지만 집에서 엄마 아빠가 하면 그렇게 해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전문성은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그걸 커버할 간절함과 애정과 또 아이에 대한 정보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치료 방법들을 내가 익혀서 이런 건 AB식으로 가르치고 이런 건 플로어 타임식으로 놀이하고 또 화용은 이런 언어치료 방식을 써보고 아이 컨디션에 맞춰서 융통성 있게 그렇게 부모님이 직접 해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치료 자체를 받지 말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엄마도 좀 쉴 겸, 또 아이를 잘 이해해주는 또 다른 전문가와 상의도 해갈 겸, 또 어떤 수업 세팅에 익숙해지는 연습도 할 겸, 또 내가 놓치는 부분들이 없는지 점검도 할 겸 그런 차원으로 정부에서 주는 바우처 최대한 이용하면서 무리되지 않게 치료비를 책정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치료라는 단어가 주는 어떤 기대감 같은 게 있는데 저는 어떤 그런 전통적인 치료들은 치료라기보다는 교육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치료사분들 중에는 또 의사분들 중에는 어떤 치료가 꼭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것만이 방법이라고 말하고 다른 치료나 방식들은 무시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잖아요. 자기 방향에 확신을 갖고 계신 분들 이해는 갑니다. 근데 그 중에는
좀 비약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가스라이팅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거죠. 엄숙한 얼굴로 굉장히 확신을 갖고 얘기하고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는 게 제일 안전하다. 이게 너한테 제일 최선이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이런 에너지를 계속 주죠. 이런 가스라이팅 하시는 치료사분들 저는 꽤 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심리적으로 지배하려는 치료사분들이 계시다면, 나를 눈치 보게 만드는 치료사분들이 계시다면 벗어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다 알고 있고 그들을 믿어도 되고 그게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들도 결국 그냥 직업인입니다. 어느 한쪽에 몸을 담은 직업인은 100%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고 진솔하게 말하기 힘들잖아요. 직업인으로서 자기 치료가 최고라고 생각해야죠. 다른 치료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간다는 건 어떻게 보면 자기 부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비약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다 같은 인간이니까 그런 심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사용자로서 비교하고 의심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확신 있게 얘기하는 어떤 전문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쫄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쫄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더 사심 없이 더 넓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들입니다. 원인도 치료법도 확실하지 않은 영역에서 강한 확신을 갖는 것 자체가 더 이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쌓아둔 말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두서가 좀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가 제가 4년 정도 올인하면서 얼마를 썼을까요? 한 2억은 쓴 것 같네요. 그 정도의 금액을 쓰고 그러면서도 실패했던 어떤 전통적인 치료 방법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효과적인 치료가 없었느냐 라고 물으시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몇 년이 지나서 겨우 찾았습니다. 제가 일찍 발견하고 치료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건 필연적으로 이렇게 헤매는 시간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 늦게 발견했다고 골든타임을 놓쳐버렸고 치료가 어렵고 그런 건 아닙니다. 늦게 시작해도 방향만 제대로 찾으면 충분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조금 더 일찍 발견하고 인정하고 덜 헤매고 좋은 방향을 찾는다면 치료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 또 수월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길어진 것 같아서 어떤 치료가 가장 효과적이었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시각에 대항하는 건 항상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대항이 있어야 결국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계란으로 바위 깨는 마음으로 일단 이야기를 꺼내봤는데요. 전통적인 어떤 치료 방법들을 믿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이 절대 다수일 텐데 이걸 보시고 너무 노여워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냥 생각의 폭을 조금 확장시켜 주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